자, 인류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는데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되어 오면서 살이 상당히 많이 쪘죠.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척박한 환경에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환경에 우리 몸을 적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식욕을 조절하는 기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시상하부라는 뇌 안에 구조가 있습니다. 그 시상하부라는 구조에서 이 뭔가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냥 죽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시상하부에서 먹고 싶다는 또 그런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바보짓이겠죠.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우리 굶을 때. 그래서 우리가 식욕을 자극하고 뭘 먹었는지에 대한 신호를 주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하게 진화가 돼 왔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영어로 써놔서 죄송한데 여기는 몸 안의 췌장, 그 다음에 지방 조직, 거기다 위, 대장, 심지어는 장 안에 있는 우리 세균들마저도 우리 뇌 시상하부에 지금 밥을 먹었다, 배고프다, 아니다 라는 신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이 시상하부가 이렇게 신호를 받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군들이 다 같은 역할을 해서 사실은 어떤 거는 식욕 조절에 먹지 마라, 어떤 거는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테랄 벤트리클, 또 벤트로메디알 뉴클리우스, 아큐에트 뉴클리우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핵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기관들이 관여를 하고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신호를 줍니다. 예를 들어 AGRP, MPY 쪽은 식욕을 자극하는 쪽, 폼식 카트란 쪽은 식욕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뇌 안에서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식욕만 자극하면 좋은데 이게 기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 기분이 좀 울적하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어떤 분은 소주 한 잔에 생각나시겠지만 어떤 분은 김치찌개, 어떤 분은 따끈한 국물, 어떤 분은 파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분을 조절하는 메조 림빅 시스템, 또 거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보상작용, 그 다음에 우리 내재에 깔려있는 본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는 그런 데하고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신호체계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런 신호체계 중에 어느 하나가 딱 부서졌다, 무너졌다 그러면은 다른 신호체계가 또 작동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식욕을 조절하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발전했죠.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전이 잘 돼 있는데 그런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위만 하더라도 그렐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그렐린이라는 물질은 굉장히 재밌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밥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 신호 중에 제일 강한 신호가 이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 그 시간대에 그렐린이라는 물질을 신호를 줘서 이 신호가 뇌에 방금 전에 말씀 뇌 안에 있는 시상하부에 가서 밥 먹을 시간이에요 하고 땅땅땅 울려줍니다. 그럼 밥을 먹어야 돼요. 그때 땅땅땅 울려주면 배가 허기가 끼고 괜히 힘 없어지고 뭔가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몸 안의 시계하고 연관이 돼서 일정한 시간에 그 그렐린이나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밥을 먹는 순간 이 그렐린이라는 분비가 뚝 떨어져요. 그 위에서 그 신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일정 시간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위에서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을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침을 먹는 사람한테 그 일주일 동안은 아침을 계속 먹이고 나서 그렐린 분비되는 신호를 받더니 그 시간대에 정말 밥 먹으라고 이 그렐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또 1, 2주 동안은 아침을 안 먹게 했어요. 그때 그 시간에 분비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시간대에 분비가 되도록 조절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장에서도
장내 세균들이 여러 신호도 주고받기도 하지만은 장에서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분비돼서 뇌에 가서 자극을 하고, 그다음 췌장,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포, 이게 우리 기름덩어리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이 체지방도 음식이 들어오면은 밥 먹었어요 하고 신호를 줘요. 그다음에 밥 먹었어요 신호를 줬는데, 이게 밥 먹고 나서 그러면 밥을 억제해야 되죠. 그 더 이상 먹지 말라는 신호도 얘가 줘요. 렙틴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식욕을 억제하죠.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조절해 볼까? 약도 많이 개발하고 신호를 해봤는데, 아주 힘든 게 뭐냐면은 이쪽, 예를 들어 그렐린 쪽을 이렇게 막아봤어요. 거기에 그렐린이라는 물질의 항체를 만들어서 그렐린이 작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 몸이요, 이 항체 만들어서 그 그렐린이 땡땡땡 하고 그 시간에 밥 먹으라고 신호를 줄 줄 알았는데, 그 신호를 주는 걸 항체로 막아 놓기도, 백신이라고 그러죠. 백신으로 해서 그 물질 작용해서 그걸 없도록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그걸로 만들어봤자 우리 몸의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걸로 임상 결론이 나왔고요. 렙틴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밥을 먹으면은 지방세포에서 렙틴을 분비해서 뇌에 가서 밥 먹었습니다, 더 이상 안 먹어도 됩니다 하고 신호를 주는 거였는데, 그걸 갖다가 또 뚱뚱해지고 나니까 렙틴을 자극하는 렙틴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서 투여를 해봤는데, 글쎄 이 약도 실패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이 렙틴이 밥 먹지 말라는 신호 주더라도 다른 계통이 활성화돼서 그 약의 효과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 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식욕 조절 하나만 하더라도 간단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장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활성화돼서 식욕을 자극하고 우리 몸이 굶어 죽지 않게끔 그렇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살 빼기가 생각보다는 아주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을 빼잖아요. 자, 우리가 살이 쪘습니다.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요,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다이어트를 요만큼 했는데 갑자기 좀 살 좀 빼고 나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기전들이 살 빼면 큰일 나, 이러면 굶어 죽어 하면서 다양한 신호들이 식욕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 갑자기 살이 빠지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기분, 아까 그 기분하고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그 매주 림빅 시스템에 다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뇌 피질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기분하고 관련된 부분을 또 건드려가지고 살 빼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우울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괜히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살 빼는 과정에 들어누우면은 이런 다양한 식욕 조절하고 그 기분 쪽이 작용을 해서 갑자기 들어누웠는데 운동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치맥이 생각나고 뭔가 당기잖아요.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먹기 시작하면은 요런 속도로 늘었던 게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요. 그 다음에 또 빼려고 그러면은 요만큼 안 떨어지고 요 정도 갔다가 다시 또 늘어나거든요. 이게 뭐가 될까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해서, 요요가 이렇게 우리 그렇게 갖고 노는 기구 있죠. 이렇게 하면은 늘어났다. 조금 힘을 줘서 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위로 금방 올라오죠. 그 올라오면 더 힘이 세져요. 바로 이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더 이상 살이 안 빠진다. 나 살 빠진 거 포기할래.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현상이고, 살 빼기 힘든 이유고, 사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류가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약을 무지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약들을 한번 소개해 보면서 이게 왜 어려웠나 하는 그 옛날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할까요? 맨 처음에 살 뺄 때는요, 옛날에도 갑상선 추출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니까 갑상선이 몸 안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살이 금방 빠져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손도 떨리고 이러지만 살이 빠지는데, 이 갑상선 추출물을 그럼 외부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먹게 되면 살이 빠지겠죠. 옛날에 그것도 비만약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먹였더니 1970년대까지 썼는데요. 먹었더니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 나중에 이 약을 끊자마자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뇌에서 갑상선 호르몬 분비할 필요 없어.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분비하라고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걸 먹다 보니까
뇌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자극할 필요가 없구나 해서 그 하는 자극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니까 끊자마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반대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넣으면 살은 빠지지만은 골다공증 생기고 근육 소실이 많아서 그래서 부작용이 많았고요. 사우나. 옛날에도 살 뺐죠. 근데 사우나 가서 나 살 많이 뺐어. 그러면 그건 사우나 가면 그게 뭐예요? 물 빼는 거지. 지방 연소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우나에 뜨거운 데 들어가면 지방이 연소된다 그러는데 지방을 연소시키려면요. 기름 삼겹살 사서 그 물에 넣어 보세요. 연소가 돼요. 연소가 될 리가 없죠. 심박수가 올라오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지방이 연소되는 거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살 빠져요. 몇 킬로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죠? 물 빠는 거죠. 살 빼는 게 아니죠. 살 빼는 건 우리 살이라는 건 지방으로 정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쓰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2,3-DMP라는 약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다이나트로페놀이라고. 그래서 이 약이 본래는 어떤 약은 아니었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색소였어요. 근데 옛날에도 계란이 귀했기 때문에 1930년대, 20년대 이럴 때 그때 이 빵을 만들고 고급 빵인 것처럼 보이려고 색소를 넣었는데 그 계란빵이 노래야 되잖아요. 노란색 색소를 넣었는데 이 노란색 빵을 먹은 사람들이 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걸 비만약으로 썼는데 이게 나중에는 언컴플릿 프로테인 UCP를 자극하는데 그건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이게 자극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에서 몸의 신부 체온이 올라가요.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UCP가 자극된다는 거는 우리가 극한 아주 남극이나 북극 같은 추운 데 살아가려면 체온이 발산되면 좋겠죠. 그 발산되는 메커니즘, 갈색 지방하고 지난번 말씀 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그걸 자극해버리니까 몸에 체온이 올라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망하거나 신경병이라든지 눈에 문제가 생기고 백혈구조와 피부병 이런 것들로 치명적인 일까지 벌어진 적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요게 또 이게 태우는 UCP를 자극하기 때문에 지방간 약으로 개발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약으로는 안 나왔지만은 그런 걸 하고는 있지만은 이때는 못 모르고 썼다 큰일 났죠. 그 다음에 약이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암페타민이 나온 겁니다. 이 암페타민은요, 마약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처음에는 만병통치약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만병통치약이겠냐면은 이걸 먹으면요, 집중력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밤새 공부를 하고 밤새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옛날에 비행기 같은 거 요즘은 자동 항법 장치가 있지만은 비행기가 속도도 느리니까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잠이 들면은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일부러 먹이는 거죠. 장깨라고. 이랬던 약인데 너무너무 괜찮은 약이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약을 끊을 수가 없고 의존성이 생긴 거죠. 또 이 약 때문에 황폐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약을 더 이상 안 쓰고 마약으로 분류해서 이제 더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암페타민을 먹였던 사람들이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암페타민을 오래 먹으면 아니고 초기에 한 3개월 정도는 먹이면 살이 빠지기 때문에 또 비만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마약으로 분류되고 의존성이 생기니까 이 약이 없어졌는데 이 약의 작용은 조금 우리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이 세 가지 물질들이 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물질의 작용,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신경의 말단에서 다음 신경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라는 데에서 이것들을 많이 분비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약이 그러다가 사라지게 됐죠. 마약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이 암페타민의 유도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의존성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개발돼서 비만약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약을 쓰고 있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이렇게 있는데 세로토닌 쪽을 좀 자극하고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교감신경계라는 데인데 거기를 자극해서 그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약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약을 펜펜이라고는 약인데 펜포라민하고 펜터민이라는 약,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합친 약이 드디어 나왔어요. 근데 이 약이요, 나와서 얼마 있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이 심장 밸브 있죠, 우리 심장 판막에 이 판막 증식을 일으켜서 판막 질환을 일으켜서 또 아주 위험한 사고가 터졌죠. 그 다음부터 비만약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비만이 아까 말씀드린 식욕 조절하는 기전도 복잡하고 약은 개발하는데 다 사고치고 의존성 생기고 이런 심각한 심장병 생기고 이래서 사실 비만약이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 이후에 또 리덕트린이라는 약을 또 사라졌으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약 썼더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약은 마리화나 있죠. 마리화나도 이렇게 피고 나면은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마리화나를 피면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기분 좋아지는 이 메커니즘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마리화나가 작용하는 그 기전의 길을 이렇게 봤더니 엔도캐나비노이드라는 이런 무슨 그 계통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이 계통을 어떻게 조절하면 어떨까 하고 또 이 약이, 이런 약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이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이 나오는 순간 써봤더니 혈당도 떨어지고 지방간도 없어지고 살도 빼고 거기다가 고지혈증,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질병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 훌륭한 약이다. 정말 훌륭한 약이다. 그랬는데 말이죠, 이 약을 쓰고 나서 원래 마리화나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계통을 끊어놨더니 엔도캐나비노이드 시스템을 끊어놨더니 기분이 우울해져서 자살 시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계통의 약들은 나오면은 얼마 있다가 사라지고 하니까 이걸 진료하는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약하고 그 다음에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살 빼는 방법 중에 희한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죠. 약으로도 개발하기 어렵고 식욕 조절하는 것도 이래 어려운데 체지방이 딱 쌓여 있는데 그 체지방을 뭐 어떤 데는 이제 막 주무르죠. 기계를 갖다 대고. 주무르면은 왜 주무르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방세포를 막 주무르면 이게 터진대요. 그래서 그 지방이 이게 막 주물러서 지방이 뭉쳐있던 걸 터트려서 뭐 소변으로 빼낸다. 뭐 그런 논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은 피 속에 떠다니는 지방은 소변으로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은 그 문제예요. 그 병이에요. 신장의 병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 속을 떠다니는 게 변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꼬집어서 이렇게 살 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배에다 막 주사도 놓기로 했어요. 주사를 어떤 사람은 200대를 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주사를 놓는 게 무슨 아미노필린, 생리식염수 이런 걸 갖다 놓던데 식염수나 물을 갖다 주사 놓으면요, 이 삼투압의 작용으로 우리 지방세포가 터지게는 돼 있어요. 그 세포도 그 안에 물이 막 들어가고 하면은 우리 농도차나 이런 거 세포 손상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 터진 지방 물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소변으로 빠져나갈까요? 변으로 빠져나갈까요? 아니죠. 쭉쭉 피 속을 돌다가 어디론가 가서 박혀요. 자, 거기다 지방세포가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면역체계는 어떨까요? 야, 이거 이상한 신호 왔다. 이거 우리 몸에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면역세포들이 달려들어서 거기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럼 면역세포들이 없애는 과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작용이 있으면은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면역계통이 작용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흉터가 남잖아요. 거기에 흉터가 남아서 섬유화,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돼서 나중에 울퉁불퉁 보기도 싫어지고 지방도 안 빠지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게 우리 지방을 빼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 흡입을 하는데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상습적으로
그분은 그 안에 염증 작용이 얼마나 많이 되게. 그래도 나중에 울퉁불퉁해져서 보고 있으면은 해외 연예인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우리 짧은 치마 입고 지나가면 다리가 울퉁불퉁 사진 확대고 그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 개발도 어렵고 내 안에서 우리가 식욕 조절 메커니즘도 아주 복잡하고 물리적으로 살 빼는 것도 별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면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우리 인류는 지금 아까 진화되는 과정에서 살찔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거의 다 갖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 죽었을 테니까. 거기다 주변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그런데 살 뺄 방법이 별로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을 빼는 방법은 생각보다는 효과적이에요. 약으로 빼는 거요? 약으로 빼는 거는 보조요법이에요. 요즘 또 새로운 약들이 나와서 오늘 그 새로운 약들은 약 선전이 될까봐 제가 소개는 못하고,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그 약으로만 살을 빼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특히 우리 몸 안에 뇌에 어떤 신호를 줘야 되냐면은, 아, 나는 주변이 풍족한 상태야. 나 이 상태에서 굶어 죽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많이 분비하지 말고 식욕 조절 원활하게 하자. 그 다음에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은 인위적으로 밖에서 태워봤자 그거는 초반에 조금 빠질 뿐이지 나중에 염증 생겨서 나중에 더 찐다. 요요 현상 더 빨리 겪는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살 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요즘 수술법도 있어. 그거는 이제 아주 고도 비만 환자한테 하는 거고요. 그 수술 장을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되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제가 지나가면서 제 클리닉에서 오는 웬만한 비만이나 뭐 마른 비만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사실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지식들을 전해드려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걸 또 접근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 잘못된 진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보들을 보면은 전부 자기만의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뭐 어디서 책 하나 들어와서 아, 이거 체온을 몇 도 높여야 된다. 뿐만 아니라 뭐 일일 일식이다. 무슨 간헐적 단식이다. 아, 그런 방법을 하면 다 살은 빠지죠. 왜냐하면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하던 걸 바꾸면요. 초기에는 몇 킬로 빠져요. 어떤 사람은 더 빼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두면은 요요 현상으로 더 쪄요. 또 그걸 지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우리 뇌에도 안정적인 신호, 우리가 그 아까 식욕 조절 메커니즘, 살아남기 위한 메커니즘. 그럼 우리가 안정적인 신호를 주면서 살을 빼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또 운동도 어떤 분은 축자 살자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축자 살자 운동하시고 나면은 뇌에는 어떤 신호가 갈까요? 좋은 신호가 안 가죠. 그거 정말 살 빼기 힘든. 근데 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손쉽게 하고 내가 즐겁게 하고 뺄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초반에는 조금 속도가 차이 날지 몰라도요. 조금 긴 시간을 두면은 누가 성공하느냐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는 너무나 안타깝게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너무 많아요. A 연예인은 이걸로 해서 몇 킬로 뺐더라. B 연예인들은 몇 킬로 뺐더라. 근데 A, B 연예인들이 뺀 거는요. 카메라 들이대면은 누구나 빼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이어트를 카메라 들이대지 않는 내가 따라서 그렇게 뺀다. 나 이 다이어트 방법 쉬웠어요 하고 말하지만은 카메라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억지로 빼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좀 긴 시간을 두고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